인문 사회 과학적인 음식학은 발달하지 못했고 아직 산림대 대학에 수용되어 있지 못하고요. 이과 학문들,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이런 학문들이 그 한국에서 음식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북미, 뭐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이런 데가 음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1980년대 초에 옥스퍼드에서 처음 이제 태동을 해서 한 4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크게는 세계의 뭐 식량 문제, 지자체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밀하게는 음식의 맛에 관한 문제까지 이제 다루고 이제 굉장히 폭이 넓고 대단히 실용적인 학문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과 학문들이 음식논의를 주도하다 보니까 인문사회 과학적인 음식논의 이 수준은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 음식 그럼 주로 먹는 음식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교와 관련해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할 때 불교가 이제 종교다 보니까 뭐 음식 철학이랄지 굉장히 수준 높은 추상적인 논의들도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불교학이라고 하는 게 주로 교리 위주, 뭐 수행론 위주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꽤 이제 수준이 높이 잡혀 있어요. 목표가 성불하잖아요. 저희 성불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생에게 있어서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이제 먹는 우리 맨날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문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이상이 멀리 있죠. 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먹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하냐면 뭐 근데 한국에서도 음식 이슈가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뭐 채식, 고기 먹는 문제, 공장식, 사육,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다랄지 이런 일은 사회적으로도 극히 예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사람 죽는 거를 보거나 누가 사람 죽이는 거를 보거나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못 살죠. 매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어디서 매일 살생이 벌어지냐? 먹는 문제에서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맨날 먹는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3끼의 재료가 식물성 아니면 동물성이에요.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먹는다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이제 엄중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 같은 경우 중생의 개념에 식물이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도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무생물 돌도 중생의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개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생명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자연학교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제 짧게 표현하면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은 우리의 도덕윤리적 수준에 조응한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낮은 수준의 음식을 이제 먹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교학이랄지 수행론에서만 높은 수준의 그런 논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그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상세한 그런 논의들을 불교문헌이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불교학을 공부한다,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이런 공부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5원, 12초, 18개 뭐 이런 공부를 한다랄지 뭐 수행과 관련해서 뭐 사마타, 사마디, 뭐 비파사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런 높은 단계에 가기 위해서 바로 뭐 저희가 그 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거쳐야만 그런 높은 단계도 이제 가능한데 물론 이제 동아시아 선불교가 점차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뭐 도약이랄지 비약, 질적 전환, 확철대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질적인 깨달음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치유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윤리적 수련에 적응한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음식이 뭐냐? 불교는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연계와 접하는 일이 뭐가 있나?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연과 인간을 일상적 차원에서 연결시키는 매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온 거고 자연으로서의 동물, 자연으로서의 식물에서 이제 음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생각하지 않죠. 음식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자연과 인간이 연결이 돼 있고 이것들이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연계에 어떤 해로운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다 오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사업, 주로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음식 문제 이런 거는 뭐 사업보다는 공업적인 이제 성격이 이제 강한데 어쨌든 불교가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자연계를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존재되어 있고 그래서 음식 얘기에는 항상 자연과 인간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동물로서의 자연계, 식물로서의 자연계, 무생물로서의 자연계, 뭐 물이나 바위나 뭐 산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불교가 바라보는 이제 그 중생 개념도 여기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도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이제 중생의 개념은 왜 중생의 개념이 중요하냐면 이제 동물권, 뭐 생명권 문제하고 그 음식에 있어서 육식이나 채식을 분류하는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생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보통 이제 불교는 육도 중생 혹은 오도 중생을 중생의 개념 속에 이제 넣게 되죠. 그래서 오도나 육도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거는 종교적인 상승물이고 천상계나 뭐 지옥이나 악의계는 종교적인 상승물이고 인간계나 축생계는 실제하고 있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거는 실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중생에 대한 개념, 뭐 생명권의 범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데 불교 계율문헌을 이제 보게 되면 나무 가지를 이제 꺾지 못하게 하는 계율이 있다랄지 뭐 풀에 오물을 버리는 거를 금하는 계율이 있다랄지 이런 것들은 당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인도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중생관 이것과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중생관이 다소 이제 차이가 있었고 제가 사회의 그런 애니미즘적인 사고를 불교 교단이 이제 수용한 케이스인데 불교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교단과 제가 사회가 얼마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측면에서 계율이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기 불교의 그런 시각 또는 이제 이후 대승불교의 시각들
그리고 당대 사회의 일반 제가자들의 사고 이런 것들이 불교적 사고에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있어서 육식을 하고 있던 불교교단이 국타시대 AD 3에서 5세기 국타시대에 그 육식을 수용하게 된 게 주로 이제 제가사회, 일반 인도 제가사회에 비판하고 불교 제가자들의 요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육식을 하고 있다가 채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불교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초기 이제 물론 특히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있죠. 비슈티마라고 하는 물론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 이코로 법내 이렇게 안에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렸어요. 초기 불교 물론들은 주 대상이 뭐냐면 수행자들입니다. 대승불교의 대승자들이 주로 이제 뭐 제가자를 포함한 사부대중 전체라고 한다면 초기 불교에 있어서 그 설법의 대상들이 주로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 음식 이꼬르 번뇌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고, 왜 음식이 번뇌냐? 뭐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제 아래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 이제 드리겠는데, 우리가 뭐 매일 음식을 접하면서 이제 느끼시는 거지만, 그 음식과 관련해서 맛이라고 하는 맛있다, 맛없다. 이 문제를 뗄 수 없잖아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또 맛을 쫓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도 이제 뭐 많이 계시고, 그게 이제 아주 사소하게는 보통 이제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사회나 그것들을 뭐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사소한 문제로 인정해주고는 뭐합니다. 종교교단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독교, 이슬람, 뭐 인도 종교들, 불교를 포함해서 이런 종교들이 음식에 관한 꽤 까다로운 규정들을 갖고 있지만 음식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심각한 처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그 음식부터 그 제어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나 이런 데서 식탐의 문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식탐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성욕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에서 제어를 해서 보다 심각한 단계에, 그러니까 식탐 단계에서 컨트롤을 해서 이것들이 성욕으로 넘어가거나 사회적인 실정법에서도 처벌을 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아가지 않게 아주 사소한 단계에서 확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불교 음식학으로 이제 박사를 학위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무슨 뭐 기고랄지 이런 주제를 받은 게 뭐냐면 부처님의 건강식단 뭐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뭐 건강식단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는데 맨날 그런 주제로 써달라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기껏 얘기했다는 게 대승문학에서 뭐 공유 먹으면 좋다, 육류 말고 공유 먹어라. 그리고 뭐 꿀, 뭐 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음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메뉴로서 그렇게 언급된 게 없고, 다만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특히나 이제 선불교 같은 경우에 독특한 이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죠. 우리도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표현되는 그런 선불교 사원의 음식 문화를 갖고 있고, 일본도 정전 요리를 갖고 있고, 저 자유화교 같은 경우도 자체 채식 요리 문화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메뉴 얘기를 그때는 할 수 있죠. 이를테면 동아시아 그 불교 음식들이 이를테면 뭐 일반 제과사에서도 먹는 거지만 뭐 죽순이랄지 뭐 두부랄지 국수랄지 뭐 이런 제과사에도 먹지만 특히나 불교 사원에서 발달한 시발한 그런 이제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음식을 얘기할 때 불교 사원을 빼놓고 음식 문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양 음식 얘기를 할 때 유럽 카톨릭 수도원의 음식 문화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카톨릭 수도원이 뭐 맥주 만드는 법, 와인 만드는 법, 소세지 만드는 법, 뭐 여러 가지 치즈 만드는 법, 서양 사람들이 그들 일상의 음식에 기존 음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음식 테크놀로지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서양 가톨릭 수도원이 쥐고 있었어요. 동양사회에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먹는 주된 음식, 이 테크놀로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 불교 사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장류 있죠. 된장간장, 한국 같은 경우는 김치. 이미 삼국시대부터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집단적으로 된장과 김치를 이 문화를 갖고 있고 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던 집단이 불교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 같은 경우는 요즘보다 더 많은 상주 인원을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찰에 보면 그 몇백 명의 스님들, 물언에 따라서는 1000단위가 넘어가는 스님들도 이제 언급하잖아요. 뭐 저기 양주 해암사 뭐 3000명의 스님들이 계셨다 이러는 거, 그게 물론 이제 좀 과장이긴 한데 아무튼 현재보다도 더욱 많은 스님들이 최소한 규모로 봤을 때 몇백 정도의 상주하는 스님들이 계셨고, 이 스님들이 육류 먹는 사람들은 특별히 소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피와 살에 소금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채소를 먹는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소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장입니다. 장. 된장간장 같은 장. 그래서 그 동아시아 이제 불교 사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도교 사원도 해당되지만 불교 사원에서 가장 발달된 최초의 기조 음식 문화는 장문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산사 장, 경산사 장 이런 것들이 당나라 송나라의 때에 제가 출가 사회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정조지라고 한국의 음식서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유명한 음식서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진강 금산사 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마쿠라 시대 때 주로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중국의 음식 문화, 그러니까 뭐 장이든 면이든 두부든 이런 음식 문화가 남성식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마쿠라 시대에 이제 전래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절에 사찰에 유학을 가셔서 이제 불교 선불교 공부를 하시고 또 매일 접하시잖아요. 음식을, 중국 음식들을 중국 사찰에서 그 음식 만드는 법을 그대로 갖고 오죠. 남성식이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시대에 사찰을 기반으로 그 음식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키고 나중에 이제 일본 제가 사회로 확산돼서 현재와 같은 뭐 일본의
유명한 두부들, 면류들, 그게 뭐 소바든 우동이든 뭐 소면이든 전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적 영향이 워낙 세가지고 음식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불교를 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이제 구체적인 메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게 없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내 몸을 유지할 만큼의 음식 소욕지족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수행과 관련해서 특히나. 근데 그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일반 사회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좋은 걸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 먹고로 나가야 되는데 먹고로 나간단 말이에요. 먹는 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속의 장기들이 막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 몸이 이제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성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안 먹는 걸 얘기를 했지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이 얘기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 신문, 방송의 광고들이 이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사람들이 사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걸 먹으면 건강해져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먹이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강해지려면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빼라는 소리를 하셨죠. 이제 종교적인 그 성인들이 먹는 걸 절제하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먹어라. 그리고 밤에 먹지 말고 그러니까 감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먹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불교 매체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의 뭐 건강 식단 뭐 이렇게 먹어라 식의 이런 이제 그게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그 불교문론이 물론 불교 교리도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깊이 있는 수행론 얘기도 이제 하시죠. 그래서 뭐 경전이나 뭐 문서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불교학과 출신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음식학을 하긴 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이제 불교학이라 불교학을 배우는 동안 조금 물질 문화랄지 조금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라고 해도 이를테면 정각, 뭐 태화, 탑, 불상 이런 류들만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같은 신 경우에 중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 이런 거는 불교학에서 안 배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문제에 그런 것들이 그 5개도 최초에는 5개가 아니라 6개인데 그 6번째 기율이 뭐냐면 먹는 문제가 굉장히 그리고 계율총 만약에 상자부의 250개를 예로 들자면 그거의 4분의 1이 먹는 것과 관계된 문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게 먹는 문제랑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먹는 문제는 조금 확장시키면 이게 직업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직업을 뭐 밥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무료급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계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고픈 중생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좋은 뭐 교리 아무리 좋은 수행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배고픈 중생은 먹여줘야 그게 부처님 말씀이지 배고픈 중생 앞에 두고 교리 수행론이 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무료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래로부터 저 서양의 가톨릭 수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 사찰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에 보면 툭하면 뭐 기근 들고 흉년 들고 홍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런 천재지변이나 인재들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불교 사찰입니다. 불교 사찰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제 계시고 아마 그 여기 계신 그 뭐 보살님이나 고사님들도 뭐 개택사랄지 뭐 성리산 법주사 같은데 굉장히 큰 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마곡사 같은데 보면 굉장히 큰 소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일상적으로 상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밥을 해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도구들이 일단 유사시엔 전부 규율 사업에 부율 사업에 이제 이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 같은 거 이제 보면 그 광제사 문 앞에 큰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고 부을 해서 백성들을 부유하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고려 시대에는 자기가 지금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절에 들어가서 아무 일이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의 그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뭐 종교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요즘도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쉽진 않지만 예전에는 진짜 아주 그냥 노골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당장 뭐 하루에 밥 지을 양식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빈번한 사회니까 그래서 고려 사회에 보면 뭐 나중에 조선사회가 이제 건국되면서 뭐 고려 불교 어쩌고 하지만 고려 불교가 해왔던 그런 역할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 또 고려 불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또 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음식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구체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상물을 점점 높여서 음식 철학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음식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5월 12초, 18일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초 교리로 이제 배우는데 그때 보면 이제 금융식이라고 그래서 안이비설식, 색성향미적분 뭐 이렇게 이제 뭐 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색, 성, 향, 미촉 향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과 관계도 있고 미라고 하는 것도 맛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과 관계도 있죠. 그리고 또 이 향과 맛을 느끼는 우리 이제 감각기관이 또 있고요. 혀가 있고 뭐 코가 있고 그 불교에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고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이제 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를 한편으로 하고 설일체유부와 대승을 또 한편으로 해서 음식 본질 논쟁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부사론 같은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가 생각하는 음식의 본질이 뭐냐? 음식의 본질은 색향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설일체유부와 대승 같은 경우는 향미촉이 음식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미는 두 부파 간에 이제 공통되죠. 그 음식이라고 했을 때
향미는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음식이 향을 갖고 있고 이건 이제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상자보 같은 경우는 색을 그 본질적인 요소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그 빨리 경전에 아가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상자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서술들이 이제 나옵니다. 설일부처 유보 같은 경우는 향미촉을 음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식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영어로 이제 텍스처라고 하는 걸 이런 것을 음식의 본질적인 요소로 갖고 있어. 그 본질적인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 파 간의 색과 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공유화하는 거니까 그 공유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갖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음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향과 이 맛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를 보면 구사론의 그 12처 분류와 관련해서 기본 교리로 이제 5원 12처 18개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여기에 18개가 존재한다. 근데 새끼에는 14개만이 존재한다. 4개가 어디 갔죠? 4개. 이 4개들이 이 4개가 뭔지를 알면 6개의 본질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끼에는 14개고 6개는 18개인데 4개가 오늘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향과 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비식계, 설식계 이거는 오직 6개에만 있다. 그러니까 6개를 규정지어라 이러면 음식이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6개는 음식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중생은 음식의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향과 맛 그리고 이들과 상하는 두식, 비식계, 설식계는 오직 6개만 포함됩니다. 무색계에는 3가지 식계의 법계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좀 읽어보면 색계에서 향과 맛 그리고 이와 상하는 비식계와 설식계를 배제시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 4가지가 특히 욕망의 생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오직 6개에만 속하는 요소입니다. 아까 이제 청정도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정도론이 이제 물질적인 음식, 우리가 이제 먹는 그 물질적인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냐. 음식이 존재할 때 욕심이 존재하고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기쁨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동물 아니면 기본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음식의 문제는 이 자연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계와 접하는 그 계기가 매일 우리는 어찌되건 새끼 먹어야 됩니다. 하루만 건너뛰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연계와 어찌되건 접하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자연계의 동물, 자연계의 식물과 매일 관계를 맺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초연한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 욕망에 근거해서 비윤리적인 그런 욕망, 이 욕망이 자연계에 위해를 가하고 자연계가 그 위해 때문에 변형되고 왜곡되고
그 오염된 그 상태, 그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그대로 쏙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 사이클, 정상적이지 못한 이 사이클을 어떻게 정상적인, 불교정전은 이제 태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초에 인간과 자연과 음식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이 도덕윤리를 10선억을 5개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 뭐냐면, 우리 음식과,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창하게 무슨 뭐 생태계, 뭐 기후 문제, 그렇게 어디 뭐 하수대에 가서 뭐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그 문제와 밥상 앞에서 하루에 3번은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탐욕을 컨트롤하고, 이 식탁의 내용물 이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여기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교 노소들이 그 음식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욕망, 또 다른 편으로 이 법뇌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비달마 정리론이라고 그 유부의 이제 논서가 있는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희구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여러 즐거운 느낌이 생기며, 즐거운 느낌으로 말미암아 애착들이 생겨난다. 애착이 생기고 나면 이것에 집착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음식을 애착에 가까운 원인, 근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논소들이 뭐 부사론도 그렇고 여러 대성 육아사제론도 그렇고 여러 논소들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꽤나 그 양도 이제 많고 이제 깊이 있게 논의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 뭐 이런 과목들이 뭐 불교학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과목으로 채택되거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는데, 그 불교의 음식적 세계관, 뭐 기후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가장 뭐 중요한 경전이 뭐냐면, 이제 빨리 경전 같은 경우는 아간야경이라고 있어요. 디가니카야 27장에,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익숙한 한역으로는 이제 기세경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전이 있죠. 한역 버전으로. 그래서 여기 이 경전을 통해서 불교가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아까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자연계와 인간과 음식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이제 스토리로 이제 파악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교명전에서 그 태초의 음식으로 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세상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음식으로. 근데 뭐 어느 문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목민인 아리안족이 인도로 침입을 해서 토착민을 정복하고 인도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현재의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는데 인도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짓게 됐죠. 그래서 그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하는 뭐 이러한 그 스타일인데, 그들의 음식 문화에도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짜이를 차를 이제 마시는데, 이 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밀크티입니다.
그러니까 우유에다 홍차 넣고 설탕 넣고 생강 넣고 카드몬 넣고 해서 팔팔 끓여가지고 마시는 게 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짜이고 밀크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북쪽 사람들은 주로 뭐 짜파띠나 로띠라고 하는 그런 얇은 밀가루 빵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커리에다 이제 찍어 먹는데, 이 사람들이 그 빵을 뭐 짜파티나 로띠를 프라이팬에 구울 때 그 기라고 하는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정제 기름인데 기가. 그래서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제호미 뭐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 같은 데도 보면 뭐 5가지 우유 정제 식품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주 상투적으로 나오는데, 우유, 락, 생소, 숙소, 제호 이렇게 이제 나오죠. 기본적으로 고기랑 우유에 바탕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채식에 바탕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곳곳에 뭐 커리도 뭐 파니르 커리, 파니르가 인도식 이제 치즈인데, 이런 식으로 우유랑 유제품들이 이 사람들 음식문화에 광범위하게 이제 깔려 있죠. 애초에는 인도인들이 소고기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에 야즈나 발카라고 유명한 인도의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소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인도 사회에서 최초로 채식의 문제, 육식 금지의 문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게 그 700년대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행자 종교 철학자랑 야지네 발카랑 부딪히죠. 한 사람은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먹을 수 있다면 매일 먹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그룹들은 종교 수행자가 다른 중생의 생명을 탈취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쾅 부딪히는 거죠. 뭐 요즘은 하고 뭐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이게 쾅 이제 부딪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음식 문화의 이제 베이스가 이제 그런 거고, 아간야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쫙 이제 깔려 있죠. 그래서 지미를 설명할 때 이것은 마치 끓인 우유죽의 표면이 식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유죽 얘기를 하고, 그것은 색깔과 향과 맛이, 아까 이제 상자부랑 설치유부의 음식 본질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색은 달콤한 기, 우유 정제 기름이 이제 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이제 음식 문화의 근거에서 이제 서술들이 이제 전부 진행이 되죠. 그 음식과 욕망, 즉 이제 번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마지막 줄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른 중생들도 그 중생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지미를 맛봤다. 그들도 또한 즐거운 느낌이 들었고 욕망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요, 그때 이 중생들은 손으로 입이 터지게 지미를 먹기 시작했다. 불교적 면에서 대체 이제 중생들은 음식을, 그러니까 배설 물이 있는 음식, 그런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배설 물이 없는 향을 먹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미를 먹고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야생 쌀을 먹는 요 단계에 오면 배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배설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배설 기간이 있고 성흡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식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욕의 문제도 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간야경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식욕에서 성욕으로의 정화, 그 사이에 음식이 매개돼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세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 교단 입장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컨트롤과 관련해서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탐의 문제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용납될 수 있는 문제. 근데 성욕의 문제는 이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종교 교단이 그 성과 관련된 문제에 휩싸였을 때 그 교단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배 단계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쉬었다. 저는 이제 음식 공부를 인문학적으로 음식 공부를 해서 제가 뭐 쿠킹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외국에서 음식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왔다니까 무슨 음식 만들 줄 아냐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한국 식사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음식 그러면 식품 영화가 조리학과 딱 이 수준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뭐 라면이나 끓여봤지 제가 무슨 음식 만들어 본 적이 뭐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동국문화대라고 하는데 한 2년 전에 지금 올해가 요번 학기까지 해서 4학기였는데 음식 문화 전공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음식학하고 일반 음식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학 그러니까 제가 쿠킹을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음식자가 들어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랑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 가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을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음식학 학술대회를 하는데 1학기 때는 일반 음식학, 뭐 중국 음식학, 뭐 유럽 음식학 여러 그 일반 음식학 학술대회를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불교 음식학 학술대회를 합니다. 불교 음식학.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우리나라 만두와 관련해서 문헌적으로 정리된 게 없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일본에 크게 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4차 음식이 쿠킹으로는 해외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한국적으로 정립된 게 없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만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그 조계종 불교문화 사업단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문제가 좀 이제 큰 일이고, 한국의 만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제 선불교 사찰의 시원인데 이것도 당연히 시험과분, 조립과분이 그걸 해놨을 리가 없지. 고려 시대가 우리나라 만두의 이제 기원인데 그게 중국에서 선원 청교가 이제 들어오고 그 전후로 해서 중국 선불교 사원에서 소위 점심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침 점심할 때 그 점심이 아니라 끼니가 아닌데 그 스님들이 만약에 재가 있으시다 그러면 체력 소모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점심류 음식을 드세요. 만두랄지 면류랄지 이런 거를 재하시기 전에 좀 드시고 그다음에 차를 드시고 그다음에 재 가서 뭐 겨우 찬팅을 하신다랄지 그런 거. 왜냐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점심류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만두예요, 만두. 그래서 선불교 사찰은 고기 만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남, 만두 이름입니다. 사남 혹은 산도라는 채식 만두를 만들어 드셨는데 이게 고려 문학이랄지 선불교 문헌에 언급이 되어 있고 대장경에 보면 그 송나라 당말부터 송나라 때 선불교 문헌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만두 관련 명칭이 우리가 지금 만두로 일반화돼서 그렇지 만두에 대한 명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남, 삼도, 훈툰, 박탕 그래서 명칭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그 선교 사원에서 옛날에는 뭐 세끼 먹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두 끼 먹고 이제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사찰에서 새끼 문화의 발동을 본 사찰에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불교 사원이 그렇게 제에 앞서서 점심류 음식도 드시고 또 이제 성원 총회 같은 데 보면 약성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또 다약이라고 하는 차다자 써서 그리고 약자 써서 다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점심류 문헌을 포함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총회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중일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점심 문화도 사찰의 점심 문화도 이제 고려하게 되고 이게 학문적으로 전혀 정립되지 않았죠. 일반 그 학문에 있어서 만두가 무슨 저 고려 오기와 충렬왕 때 1299년에 뭐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에 의해서 1299년인데 그 불교 쪽에서 그리고 이규보의 동이상곡집에 보면 이규보가 절의 스님한테 만두 얻어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1241년에 죽었는데 그러면 60년 이상 땡겨집니다. 만두의 기원이 일반 사회가 아니라 선물교 사원으로 바뀌고 근데 13세기가 아니라 12세기 1100년대로 넘어가면 왜냐하면 1103년에 선원총회가 만들어졌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북송 시기까지 중국하고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트여진 게 남성식입니다. 남성. 근데 고려는 북송 시기에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고 선원총회를 빠르게 그 수용을 하면서 그 중국 서원이 갖고 있는 음식 문화도 빠르게 이제 갖고 와서 이미 고려 문학에 보면 사남이 문학 비평의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사남을 채식만두라고 그랬는데 그 불교 사찰의 채식만두라고 그러는데 그 사남이라고 하는 게 시를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뭐 사찰의 차랄지 죽이랄지 만두를 가지고 시의 품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절 음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사찰 음식이 당연히 불교 사찰에서 광범위하게 그 음식들을 만들어 드시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문학 비평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한국 뭐 그리고 뭐 조계 2세 해심 스님이랄지 그 물론에 이제 만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소한 기존 학계에 1299년 고려 국이 충렬한 20보다는 60년 이상 땡길 수 있고 그 주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선불교 고려시대 선불교 사원으로 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 그 행위의 이제 대표로서 보통 칩불선업, 뭐 오개 이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계의 상태도 아주 이상적인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상태로 이제 바뀐다. 그래서 세기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문구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물은 맑고 청정하고 오염이 없고 뭐 도랑이나 푸동이가 없고 그 모기나 새파리, 독사, 말벌 이런 동물들이 없고 돌이나 모래가 없고 뭐 보석만 가득 차고 뭐로 이런 이제 극락 정토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음식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 잘 보면 그냥 종교적인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죠.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바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식 만들 때 문제점이 뭐냐면 밥하려면 쌀 씻어야죠, 뭐 안 쳐야죠, 뭐 요즘 뭐 이제 전기밥통이 다 해주지만 예전에 뭐 불 떼야죠, 뭐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죠, 뭐 여러 가지 그 하루 세끼 뭐 준비하시다가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사실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걸 이제 뒤집었을 뿐이죠. 그걸 이제 살짝 이제 뒤집었을 이제 뿐인데 땅에서는 항상 저절로 밥솥도 나타나고 저절로 자라는 쌀이 있고 저절로 나타나는 밥솥이 있고 영광이라고 하는 저절로 땔감 역할을 하는 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나서 밥까지 쫙 다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이제 배가 차면 배불러 그러면 설거지도 필요 없이 쫙 사라지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상상물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묘사해 놓은 건데 아까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의 이제 대표로 십불성법, 뭐 5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십불선업하고 이 음식 관련, 자연계 관련해서 얘기하는 십불선업이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불선업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악담, 욕설, 험담, 질투, 악의, 사견. 그래서 개인 윤리 위주입니다. 개인 윤리. 근데 이 음식과 관련된 십불선업을 보면 앞에는 이제 비슷하죠. 개인 윤리죠. 살생, 거짓말, 삿된 사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사회윤리, 뭐 가정윤리 이런 게 나오죠. 욕설, 험담, 질투와 증오, 사견, 근친상간, 탐욕,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부모, 수행자, 바라는 장로들에 대한 비공경, 가족 간 증오, 성냄 사람. 그래서 개인 윤리에 초점이 맞춰진 일반적인 십불선업하고 특히 음식 관련된 요 맥락에서 나오는 이제 십불선업이 내용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초점이 어디에 두어져 있냐? 사회 윤리에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져도 그 구본에 있는 만약에 가장 큰 업보를 받는 게 뭐냐면 삼은 바라문에 대한 불공경과 보시하지 않는 행위 이게 가장 큰 악익에 직행하는 척결입니다. 척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삼은 바라문 수행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그런 사회윤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불선업을 행하게 되면 아까 그 극락 정토와 같은 자연계가 이제 지옥 같은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세상이 온통 가시로 뒤덮인다. 그래서 뭐 가시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보다도 자연계의 상황, 인간의 상황이 아주 이상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상태에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어렵고 험악하고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뀐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 물리적인 세계가 아주 이렇게 험악하게 바뀐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정량부 문헌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량부 문헌은 워낙에 산스크리트 문헌인데 제목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문헌의 제목을 몰라요. 근데 이제 내용을 쭉 검토를 해서 학자들이 이게 정량부 계통의 문헌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범원 문헌인데 여기에 보면 인간과 자연계가 동물로서의 자연계, 식물로서의 자연계
그런 인간과 자연계가 가장 이상적인 조화로운 관계를 가졌을 때의 동물과 식물의 모습하고 이제 적대가 막 싹트고 갈등이 이제 야기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화했을 때 동식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사고는 우리가 보통 자연계를 인간의 능동성에 대비되는 수동성으로 보통 파악하는데, 이 정량 부분으로는 동물과 식물이 인간의 맞상대에서 작용하는 그런 생명체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인간과 마찬가지로 저쪽도 자기들이 폐해를 입게 되면 인간에게 반작용을 가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일 때 인간과 자연계가, 그래서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보면 쌀맛이 그 태초의 그 단계보다는 저하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리, 참깨, 여러 가지 콩 등이 나타났고, 당시 참깨와 보리는 맛있는 즙을 가지고 있었고, 사탕수수는 사탕수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껍질이나 잎이 많다는 거잖아요. 껍질이나 잎이 없는 최고의 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들은 스스로 새끼를 낳고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우유를, 소자는 아니 젖자는 게 참 큰일인데 자발적으로 우유를 제공해줬고, 당시 버터하기는 인간의 노력 없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사서 먹는 데지만 예전에는 만들려면 자기들이 다 직접 뭐 버터 뭐 다 해야 되는데 기를, 근데 버터하기가 인간 노력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말이 나타났으면 그들 자신의 의지로 길들였다. 당시 고대 인도상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코끼리 길들이는 게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 이런 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병이라고 있죠. 코끼리 부대. 코끼리 부대가 돌려오라면 기마대가 그냥 무너져요. 우르르. 그러니까 코끼리 부대가 이제 그 전대전에 뭐 기갑부대처럼 대단한, 그래서 따로 이제 국가에서 코끼리 부대 조련사들을 이제 따로 관리하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10가지 고기를 먹지 마라에 코끼리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국가 전략 물자라고 그래. 근데 이런 인간과 자연계가 조화로운 상태에서 이제 긴장 관계가 싹 트는 그런 관계로 돌입한 두 번째 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동물들이 일과 술에 끄는 일에 이용되자 인간에게 그들의 목을 요구했다. 소들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우유를 짜야 했다. 식물과의 관계를 보면 사탕수수는 입으로 덮였고, 아까는 입이 없다 그랬죠. 입으로 덮였으며 참깨는 원래 있었던 즙을 상실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식물들의 질이 약화됐으며 인간의 수명도 짧아졌다. 이제 최악의 관계로 돌입한 마지막 3단계에 하면 인간과 동식물이 이제 최악의 관계로 이제 접어들면 땅의 소유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만해졌고 동물들에게 할상된 목을 주지 않았고, 동물들도 또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말과 코끼리 등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길들이려고 채찍질을 이제 동물한테 하는 거죠. 채찍질을 당했다. 때문에 이제 동물들은 인간을 혐오했으며 단단히 묶여졌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과의 관계를 보면 사탕수수는 두꺼운 껍질로 덮였으며 그 즙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힘들게 짜야만 했다. 참깨도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이 필요했다. 세 번째 단계 이후 세계는 타락했다.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식재료의 질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도 좋은 질을 가진 참깨, 사탕수수, 우유, 곡식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인간은 질 낮은 음식에 익숙해졌고 수명이 짧아졌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간과 자연계로서의 동식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짧게 이제 드렸는데, 이걸
그 정리를 해보면 이 경량부 문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짧게 요약을 하면 1번 비윤리성이 인간의 그 비윤리성이 자연계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자연계의 이 손상은 다시 음식의 질을 악화시킨다. 음식에 손상된 질이 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연계가 악화되고 그걸 또다시 인간이 고스란히 그 업보를 이제 받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죠.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불교 문헌이 어떤 대안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빠져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인간과 동식물간 존중하는 저기는 동식물과 인간의 삶의 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피할 수 없는 항상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헌은 인간의 음식과 수명의 극단적 악화도 인간이 그 윤리성을 회복한다면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실천으로 가면 그 태초의 그 이상 상태 거기에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불교 동서들이 이제 음식 분류라는 걸 이제 해놓는데 그래서 보통 한역경전들이 추세식, 미세식 그래서 이제 추세식은 거칠고 좋지 않은 음식, 미세식은 아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좋은 음식. 그래서 추세식, 미세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분류는 물론 욕계 중생을 대상으로 이제 한 분류인데 예를 들면 아비다마 순종리론 같은 경우는 거친 음식, 추세식, 추세식을 보면 미세식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세식 같은 경우는 향이 음식인 중유, 6개의 신격들, 천상계, 태초의 중생, 작은 벌레와 갓난아기를 위한 음식, 이걸 미세한 음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거친 음식을 지금 언급한 그 5중생을 제외한 인간과 동물이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 음식은 추세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세식의 범주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배설물이 나오는 음식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배설물이 나오는 음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욕과 관계된 이제 그런 이제 언급인데 그래서 음식의 문제가 식욕의 문제와 성욕의 문제를 동시에 이제 다 갖게 되는 거죠. 추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사지론 같은 경우도 추세식은 인간 동물 아기를 위한 음식, 그다음에 미세식은 태아나 유격청의 신격을 위한 음식. 그래서 육아사지론도 보면 배설물이 있냐 없냐 그런데 되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미세식과 추세식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성욕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막 이렇게 사회 형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거를 타고 이제 쭉 이제 전개가 됐어요. 저기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 미세식의 음식에 대해서 뭐 종류나 뭐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은 좀 구체적인 게 좀 있습니까? 이게 뭐 종교적인 그 상상물이라, 그러니까 그 워낙에 천상계에는 수다라고 하는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근데 그 수다를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 맛, 좋다라고 하는 음식 맛을 모두 갖췄다고 그러는데 그 맛이 어떻게 상상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좋은 맛을 다 갖춘 맛.
저는 뭐 별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라. 그다음에 이제 수명 단축 문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자연계가 악화되고 이제 이러면서 당연히 그걸 먹고 사는 뭐 중생에도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불선법과 관련해서 가장 극악한 행위는 이제 그 죽이는 행위죠, 삭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8만 세에서 4만 세로 수명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4만 세에서 2만 세로 해서 쭉 나와서 부모 수행자 바라는 장로들에 대한 비공경 25세에서 100세로 줄어들고, 가족 간의 증오, 성냄, 살이 이렇게 되면 100세에서 이제 10세로 수명이 이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불교 문서들이 비윤리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 우주 상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놨는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윤리성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되고 인간의 숫자가 줄어들고 음식의 질이 하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육아사지로는 수명이 단축되고 인간의 체력이 왜소해지고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생필품의 질이 하락한다. 그리고 이제 빨리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음식 질이 하락하고 인간 육체와 외모가 악화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자연계 상태가 악화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육식 문제랑 우유 유제품 문제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육식 문제는 뭐 불교에서 음식 얘기를 할 때 뭐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 아까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때도 삼정종류 말씀을 이제 그 앞에 그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삼정종류는 들으셔서 이건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삼정정육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빨리 계율문헌에 보면 이제 육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들이 이제 그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을 사용한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빨리 대품 계율문헌이죠. 계율문헌에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약의 용도로 돼지 생고기와 피를 이용한다. 이 예도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님이 이제 아팠을 때인데 고깃국 먹은 얘기, 그리고 인육 인육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병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신자가 허벅다리 살을 베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한, 그러니까 빛이 육색인데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남미도 그렇고 옛날에 사람을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각골문 있잖아요. 그 거북이 껍데기나 소 이렇게 견각골 이런 데서 이제 글씨 새겨놓은 그 각골문에 보면 그 인간을 도살을 해서 제사의 음식으로 쓴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뭐 어딜 자르고 뭐 끄내고 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동물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인간 희생을 사용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인도 동북부 지역은 100년 전에도 사람 먹기도 하고 제사에 쓰기도 하고, 그나마 좀 문명적으로 앞섰다는 데가 이제 고대쯤에서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근데
BC 6세기의 인도는 일상적으로 여전히 인간 희생이 사용됐던 데고, 그러니까 바람은 제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름대로 인도 제의서에는 언급들이 있는데, 그 제의를 위해서 희생된 인간은 극락세계에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 뭐 자연학교 이런 데서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극락세계 가고 그렇게 좋으면 너네가 가라. 아주 쉬운 문제인데 왜 그 인간 희생을 잡으러 다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대품에 보면 이제 육식에 대한 그런 어묵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근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전면되는 거죠. 초기 불교의 육식에 대한 시각이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정전되는데, 이것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마 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인도 불교교단이 육식의 문제를 수용하게 된 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타의에 의해서 수용하게 되고, 아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제 굽다 사회라고, 굽다 왕국, 이 굽다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흔히 인도 사회에서 바라문 황금 시대라고 그럽니다. 바라문이 사회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모든 토지를 장악을 하고 바라문의 이상 실현된 사회, 그런 사회가 이제 굽타 왕조 시대인데, 대략 AD 3세기에서 5세기가 이 왕조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바라문적 가치가 사회에 점일적으로 행사되는, 그래서 뭐 채식이랄지 바라문의 수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래서 육식이라고 하는 건 청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당시 일반 사회에도 이 채식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 육식을 하고 있는 불교교단이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거죠. 그게 그대로 열반경이나 능가경에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능가경이나 열반경에 보면 질문을 하죠. 부처님에게 왜 삼종 정육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허락하셨습니까? 부처님에게 막 따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승교단이 이제 육식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유명한 이제 청변이라고 하는 논사가 있잖아요. 공사상과 관련해서 유명한 논사인데, 청변, 그러니까 이게 타의에 의해서 불교교단이 육식의 문제를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반발하는 집단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청변이라고 하는 공사상가가 중간사상과 관련해서 유명한 공사가 있어요. 그분이 물론 당시 분위기상 이걸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기가 뭐하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이제 육식의 문제를 이제 반박한 내용들이 청변의 이제 논서들에 나오는데, 아무튼 정면 반박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초기불교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살생에 뭐 가담했거나 자기가 그 음식이 그 동물이 죽는데 내가 어찌됐건 관여하지 않으면 먹는 게 가능하다 해서 고기 구매조차도 이런 것도 살생이다 라고 하는 능가경에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언급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할 고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고기를 구입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은 동물을 도산하는데, 이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동물을 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기를 사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근데 그 아주 이제 재밌는 제일 재밌는 내용이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데 고려 초기에 보면 그 최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태조 왕건의 이제 책사와 같은 사람인데 아주 천재형의 이제 사람인데 워낙에 채식하는 사람입니다. 채식하는데 아파서 누워 있어서 왕건이 태자를 보냅니다. 고기 먹고 나와라. 나 이제 고기 안 먹는다. 그래서 태자를 보냈지만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건이 태조가 직접 가는 너가 이렇게 낫지 않고 계속 고기 안 먹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두 가지 죄를 짓는 거다. 하나는 계속 아프니까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능한 신하가 계속 병성에 있어서 왕에게 불충하는 거다. 너 이제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기 먹고 빨리 나아라. 그래서 이제 왕건까지 직접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런 예가 그 있는데 그때 태자가 이제 와서 뭐라고 설득하냐면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닌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그 언급을 하는 이게 아주 초기불교적인 이제 그 사고인데 그 4대 왕 광종이라고 있죠. 뭐 국사책에 보면 뭐 과거 제도 실시 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이제 배웠던 근데 이분은 이제 개혁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정책 그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불교 행사를 통해서 민심을 다독이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내정 그 황궁 안에서 부엌에서 이제 동물을 잡죠. 잡는데 광종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조치 중에 하나로 왕궁 부엌에서 동물을 잡지 않고 저 시장 가서 고기를 사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초기 불교적인 이제 사고인데,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 초기에 그런 초기 불교적인 그 사고를 보이는다면 이게 중후기로 넘어가면 중국 황제가 남아교 승려를 고려에 보냈어요. 설법하라고. 황제가 보낸 사람이니까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황제가 보낸 승려인데, 근데 남아교 입장에 이제 그 고기를 드시잖아요. 고기 드시는데 고려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고기를 드시네? 이러면서 결국 고려 백성들이 항의 데모를 해서 황제가 보낸 중국 남아교 승려를 쫓아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고려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미국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뭐 특사고 딱 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완전 쫓아내버리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그리고 고려인이 이제 그 불교 신앙 때문에 뭐 연못에 있는 연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이제 명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학계에 고려 시대는 불교 때문에 육신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쫙 퍼져 있어요. 근데 고려 사회는 육식 문화가 몽골 이전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일상적으로 젓갈을 드시고 이런 건 태안 마도선 유물 같은 걸로 다 환원이 되거든요. 개고기 포, 사슴 포,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한국 사람은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려시대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원나라 이전에 고려 사회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전부 식품영양학과, 조리과 이제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사고인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 뭐 다른 거는 능강형에서 불시교 실천과 관련해서 그 아랫부분에 이제 빨갛게 이제 칠해진 부분 있죠. 그 곡이라고 하는 게 고름과 피가 섞여 만들어진 불충정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어묵들이 있는데 그 불교의 육식금지랄지 채식 관련된 그런 내용하고 현대 이제 비거니즘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몇 가지 겹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고기의 문제 그리고 우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기가 뭘로 만들어졌냐, 우유가 뭘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게 그런 피, 고름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비거니즘 추천자들이 이제 꽤 많죠.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불교의 그 베지테리언이즘하고 그 서구의 베지테리언이즘은 똑같이 채식을 얘기하지만 그 바탕이 이제 굉장히 다른데 18,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베지테리언이즘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정치 사회 운동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극렬한, 지금도 현재 그 유럽과 북미 사회에서 비거니즘 실천자들이 뭐 정육점에다 빨간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고깃집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서양 베지테리언이즘의 그 기원과도 이제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 채식주의는 이제 똑같이 채식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과는 이제 상당한 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대승 육식 금지 경전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 성립사에서 그 열애장계 경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열애장계 경전이 성립한 그 시기에 이제 성립한 게 이 대승 육식 금지 경전들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거는 이제 뭐 열반경하면 이제 능엄경이고요. 그 앞 단계에서 뭐 상익경이네 뭐 앙굴리말라경이네 문수사리 문경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위경이라고 하는 뭐 법망경이나 능엄경이 있는데 그 능엄경이 음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과 수행의 문제를 연결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능엄경이. 이제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불교의 음식 금지를 얘기를 할 때 육식 금지, 훈치의 금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식 금지를 얘기하면서 부차적으로 끌어져 온 게 훈치 금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창기 육식 금지 경론들은 훈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육식 얘기를 하고 육식과 동일선상에 있는 음식이 뭐냐면 술입니다. 그러니까 육식과 술 얘기를 하고 훈체 얘기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훈체가 이것도 그 바라본 사회의 영향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마늘파 문제가 이미 다르마 수트라문론부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언급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뭐 마늘법정과 같은 다르마 사스트라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훈체 문제가 종교 문화에 뭐 굉장히 이제 큰 영향들을 이제 미쳐서요. 그래서 항상 육식 금지 여기에 고기 문제가 항상 중심이고 그래서 능엄경이 세 단계의 수행 차제를 얘기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훈체 금지를 통해서 번뇌발생의 조건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상위의 그 단계가 육식과 술을 제어해서 원래의 청정한 마음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음식 금기의 대표적인 두 내용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직적 관계다. 그래서 육식과 술이 불교 육식 음식 금기의 이제 핵심이고 부차적으로 이제 훈제 금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따라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훈체가 그 오시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마늘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뭐 음식 저기 할 때 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매운 채소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 마늘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언급하는 이게 아마 이제 그 수업의 마지막 내용쯤 될 것 같은데 능엄경이 음식과 수행을 연결시키는 내용. 요게 이제 좀 독특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음식과 우유 유제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능엄경 경 자체보다는 능엄경 주석서들이 이제 시대를 반영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이제 전체를 이제 놓고 볼 때 뭐 프리드리 시문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리학자가 음식을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이제 분류할 때 동아시아는 우유 유제품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인도랄지 저 북아프리카랄지 뭐 유럽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우유 같은 걸 많이 음식 문화에서 이제 사용하는 나라들이지만 동아시아는 아주 제한적으로 특히 지배계급 상층 일부만이 이제 우유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왕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시기에 와서 얘기가 좀 특별해지는 거예요. 동아시아. 왜냐하면 그 이제 중국 요리사에서 남성시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이제 크게 화북 지방의 음식하고 강남 지방의 음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남성시기에 와서 두 가지 음식 문화가 이제 그 결합이 되는 그리고 요리사 쪽으로도 현대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요리 방법 이것들이 거의 원형이 확립된 게 남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게 뭐냐 일단 기름에 튀겨라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유제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요새 음식하고 들어갈 성분은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완성된 시기가 그러니까 요리법이나 식재료가 모두 그런 것들을 완비한 시기가 언제냐면 남성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요리사에서 그 요리 문화가 정점에 이르렀다. 그 시기가 이제 남성 시기인데 남성 시기에 나온 능엄경 주석서를 보면 얘기가 틀립니다. 워낙에 우유에 대한 능엄경의 관점은 뭐냐면 불상행의 관점에서 우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송아지가 먹어야 될 우유를 사람이 뺏어 먹는 거잖아요. 이제 애초에 기본적인 우유에 대한 사고는 육식에 대한 사고가 틀리게 상행의 관점이지 살생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근데 남성식이 오면 현대 낙농업이 하는 짓들 뭐 병아리도 만약에 숯병아리 나면 이렇게 갈아서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는 기계에 바로 넣어서. 근데 이제 그 수송아지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암송아지가 태어나도 암송아지는 죽이긴 아까운데 일단 젖을 많이 얻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 어미소랑 새끼소를. 그리고 어미소의 젖을 많이 이제 빼서 이제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시대에 나온 능엄경 주석서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불상해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불살생의 이제 관점에서 우유 제품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엄경 주석서 이건 남성식에 나온 능엄경 주석서인데요. 목인인구에 보면은 현대 낙농업이 저지른 동물권 생명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송아지 생명을 위협한다. 때문에 우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유는 살생을 통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유는 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음식과 욕망 문제는 아까 그 번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좀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떠든 얘기를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이며 일상적으로 자연은 음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자연계의 상태는 인간의 욕망, 즉 번뇌의 제어를 전제한다. 육식과 유제품은 맛을 추구하는 인간 욕망이 음식을 통해 구현된 경우로 수행을 통한 맛에 대한 추구의 제어를 융원경은 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음식에 대한 제어는 인간 욕망, 즉 번뇌에 대한 제어이자 자연계를 유지시켜 공존시키는 촉표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